이번 4차 유행은 이제까지 유행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아마도 가장 길게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사흘째 1,7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오는 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거리두기를 이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거리두기 내용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왜 연장됐는지 지금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최근에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확진자 숫자 1,700명대이고요. 또 비수도권 비중도 연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가 이 4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 확진자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확진자 숫자가 400명에서 600명대를 지속적으로 진행되느냐. 3차 대유행이 시작돼서 1,200명대를 찍었던 2020년 12월 이후로 한 번도 300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400~500명대를 유지될 때 이런 표현을 썼었죠. 코로나19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가 됐다. 즉 감기와 같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변이가 이루어지면서 증상은 약해지고 치명률은 약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문제는 젊고 건강하고 또는 백신을 받지 않은 면역이 튼튼한 분들 사이에서는 증상이 없는 상태로 한 명이 한 명 정도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속적으로 감염을 시키는 것이죠.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증상이 제가 없어요. 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이미 증상을 보이고 3일에서 5일 정도 지난 다음이니까 이미 누군가에게 감염시켰고 그 연결고리가 폭발했던 바로 촉매가 됐던 것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메시지의 혼란이었습니다. 그게 5월 말 6월 초였죠. 동시에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이 현재 61%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오늘 검사한 사람이 확진이 돼서 이분이 델타 변이를 갖고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전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25%, 비수도권의 20%에 대해서 그 바이러스의 형태를 확인하는데 우리는 3일 전과 또는 5일 전에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미 우세종이 더 넘어가겠죠. 즉, 한 명 이상에게 감염시키는 코로나19와 감염 속도가 기존의 알파나 다른 변이보다 빠른 델타 변이가 무증상인 상태의 젊은 사람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혼란의 메시지가 더불어지면서 지속되는데 아마도 추석 때까지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왜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게 급격히 올랐다 급격히 떨어지는 기존의 특정 지역, 특정 종교 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전역에, 전 세계 전역에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거리 두기를 놓치게 되면은 언제든지 폭발적인 확산세는 아니지만 지속될 거고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세부 지침을 변화한다고 해서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어떤 총평을 들었는데 한번 좀 세부적으로 여쭤볼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4차 대유행이 아직은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좀 이전 유행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 4차 유행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한 감염이 진행되어 감염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 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짧고 굵게 하는 방역은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갔다 불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제는 지속 가능한 좀 방역 여기에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사적 인원 모임도 좀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좀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일부 유지되는 부분도 있고 변경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내용을 보여주시고 교수님께 한번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개선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라 불리는 4단계안은 기존에 우리가
1.5, 2.5 하는 그 단계안보다 훨씬 완화된 것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5, 2.5 하던 시절에 2.5 단계보다도 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더 완화된 상태인데요. 지금 일부 변화가 된 부분이 있다면 이 4단계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인데 네. 거기에 대한 각종 예외 불인정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동거 가족 등에서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은 식구들이 같은 집에 사는 사람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네. 그 외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직계 거죠. 가족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방접종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방접종, 저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3월과 5월에 거쳐서 2회 예방접종하고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이 모임에 있어서의 예외자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즉 예외 없이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만나는 것이 어렵다. 즉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업무상 만나는 게 아니면 사적 모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인데요. 네. 왜 이런 부분이 나오냐면 실제로 지자체별로 약간의 유두리라고 하죠. 예. 여유를 두고선 단계별로 진행이 약간씩 달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지자체에 전달했고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환자의 확산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혹시라도 뭐 강원도의 특정 지역을 예를 들자면 네. 어느 지역을 막았더니 어떤 지역이 열리고 풍선 효과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죠? 나타날 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 3단계, 4단계가 지속될 때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모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종교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네. 조금 완화된 듯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자체나 중앙대책본부에서 좀 명확한 해설이나 설명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목이 이제 대면 종교 활동 같은 경우 최대 99명까지 물론 이제 면적별로 하긴 합니다만 좀 아쉽다는 평가신 건가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곳에서 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 많았다라는 점을 판단할 때 네. 대면 종교 활동 등에서는 현재 19명에서 99명 허용이 가능하다. 즉 누군가 방역 대책관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다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종교 활동 내에서의 감염보다는 종교 활동 이후에 발생되는 그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종교 활동 이후에 사적 모임으로 식사를 같이 하거나 또는 노래를 같이 부르거나 또는 같은 종교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99명까지 모였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가족들이 아닌데 4명 미만으로 모여서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종교 활동이 벌어지는 종교 시설에서의 방역에 대해서는 네. 저는 방역 책임자와 종교 행사 주관하시는 분들이 잘 지킬 걸 믿지만 종교 행사 이후에 집안에서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교육되지 않고 서로 소통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또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이 오늘 날짜가 8월 6일인데 한창 휴가철이거든요. 휴가철에도 다음 주 같은 경우 광복절 연휴가 껴있고 또 아이들 학생들 개학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골든타임이라고 방역 당국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골든타임이라기보다는 네. 마지막 시도라고 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네. 실질적으로 방역이 진행될 때 초기에 정확한 메시지가 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아쉬운 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 초기라고 하면은 이 4차 유행이 예. 시작되는 바로 5월 말 6월 초에 네.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 과도한 예방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젊은 층에서의 이런 방역에 대한 느슨함에 대해서 초기에 이게 되지 않은 점,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메시지가 혼란됐던 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골든타임이라는 표현보다 왜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예. 현재 이제 2주가 더 연장이 되겠지만 2주 뒤에 연장 더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방역을 진행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학생들이 교육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 휴가도 물론 좋고 다 좋지만 이번에 2주 연장될 때는 지침에 정확하게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거 보면은 네. 이러한 사례들도 심심치 않습니다. 4명이 식당에 들어가서 2명, 2명씩 같이 앉아서 먹으면 과연 그것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네. 우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 사적 모임 제한에 대해서 많은 피로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진행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식당을 하시거나 소상공인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짧고 굵게 방역이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석 전에 발표가 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어떤 방역 체계와는 조금 더 개선된 다른 좀 시스템이 보완된 이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 숫자가 일평균 800명대로 내려올 경우 단계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2주씩 연장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역 좀 지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누가 먼저 가느냐에 대해서 네.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뭐 스웨덴에서의 방역 완화 지침에 대한 1년 전에 네. 있었던 것도 비판이 있었고 최근에 싱가포르 정부에서의 그런 확진자 숫자를 보지 않고 치명률 관리만 가겠다. 코로나19는 감기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도 한 발짝 뒤로 가는 시점에서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씩 연장되는 시점에서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1주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2주를 판단해서 진행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과연 확산세를 100%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의 코로나19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수도권 확진자 800명이라고 하는 기준도 실제로 10만 명당 몇 명이 진행된다고 하는 통계적 비법인데 네. 그런 것들이 현재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고 추석 전후로 해서 예방접종률이 2차까지 30%, 1차까지 60%를 넘는 시점이 된다면 새로운 방역 지침으로 이 국민 여러분들이 확진자 숫자라든지 또는 집단 발병에만 너무 놀래거나 매이지 않는 생활 속의 방역이 백신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1차 접종이 인구 대비 40%고 2차 접종이 14.7%인데 추석 전까지 이걸 60% 각각 30%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방역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는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네.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백신이 있었겠습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정의가 있었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진행될 때 결국은 백신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그리고 1차 예방접종 최소 60%, 2차 예방접종이 30% 완료가 돼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추석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백신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좀 더 깊게 여쭤보기로 하고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담 서두에 바이러스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전파력이 강한 것과 치명률이 높은 것은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됐고 또 심지어 델타 플러스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 바이러스의 어떤 양태라고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좀 진단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네. 동그란 공에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는 뿔을 기억하실 텐데 네.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약간의 유전자 변종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달리 부르는데요. 델타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일부가 변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더 많이 전파가 빨라질지 치명률이 올라갈지 모르는데요. 네.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015년에 우리나라에 맹위를 떨쳤죠. 네. 모두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는 지역적 감염으로 여전히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증상이 빨리 나타나고 치명률이 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여행을 가거나 누구에게 옮기기 전에 본인이 먼저 증상을 보여서 격리되거나 치료받겠죠. 즉 이렇게 치명률이 높은 경우에는 확산세가 좀 덜합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빠르다는 것은 증상이 적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올라가겠죠.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우세종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전파력은 조금씩 더 많아지는 실제로 증상이 완화돼서 일반 우리가 얘기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알려진 게 7가지고 예. 코로나19가 7번째거든요. 사스가 5번째였습니다. 그 전에 4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목을 따끔따끔하게 하고 코를 맹맹하게 하는 감기거든요. 네. 빠르게 변화하고 예방접종이 개발되길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방학입니다만은 앞으로 개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학생들의 감염 경로 가운데 교내 감염 비율이 15.9%로 하반기보다 소폭
증가를 했거든요. 여전히 이제 감염 경로의 절반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이대로 개학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학교는 무조건 열어야 됩니다. 저는 일괄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는 통계적인 유의 시점이 있습니다. 즉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그 4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감소 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의 12.5%와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15.9%를 네.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정 내 지역 사회 감염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코로나19는 대면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 또는 한 사람 그 이상에게 전파를 시키는데 네. 학교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마스크를 잘 착용합니다. 학교 내의 감염이 아닌 학교 외의 학원이나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동료들 간의 감염이 많기 때문에 학교는 열려야 되고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교직원분들, 학교 관계자, 급식 및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되면서 일종의 보호막을 치고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서 안전한 학교 등교 그리고 앞으로 이 중고등학생들에서의 화이자 등의 예방접종이 확산 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이 늘어날 걸 생각한다면 앞으로 예방접종의 확산을 중고등학교에 하는 것이 학교의 안정적인 등교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리두기만으로는 이제 확산세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접종의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백신으로 바로 넘어가죠. 앞서 저희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1차 접종자 40%, 2차 접종 마친 비율은 14.7%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의 접종 속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뉴스나 또는 언론 보도로 받아들인 그런 체감적인 속도와 네. 실질적으로 예약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실제로 문자나 또는 어플 등을 받아서 본인 예약을 받아서 예방접종을 실제로 하는 날짜에 차이가 좀 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네. 75세 이상과 또 60에서 74세 중증으로 이완될 수 있는 연령층에서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됐고 또 2차 예방접종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네. 2차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다는 게 다행인데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만 18세에서 49세 예방접종이 예약이 진행되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경우에 네. 실제로 20, 30대에서 예방접종이 거부자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로 예방접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예방접종이 이렇다더라. 이걸 맞으면 5년 뒤에 큰일 난다더라. 이런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이 또 20, 30대, 40대에서 네.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젊은 층이 실제로 가운데에서 그 우리가 자동차가 속도를 낼 때 속도를 줄여주는 게 우리가 이게 속도를 줄여주는 안전 턱이 있습니다. 네. 확산세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활동을 많이 하는 중위층인 20, 30, 40대 예방접종이 필요한데요. 예. 속도는 늦었지만 이제 예방접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 우리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예약의 속도를 늘리고 안정적 공급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에서 60대, 50대 내려와서 지금 이제 18세에서 49세까지 내려왔는데 이들의 이 연령층에 대한 접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이 중위층의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괜찮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네. 이스라엘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고 현재 20, 30, 40대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거 보면은 국민분들이 안심하고 특히 젊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롱 포스트 코비드라고 불리는 합병증도 젊은 층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네. 우리가 더 많은 젊은 층에서 예방접종 예약과 그에 대한 이행을 이끌 수 있는 정부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백신 접종 후유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리면 산재 관련된 뉴스 보셨을 겁니다. 백신 맞고 나서 이제 사지 마비 증상 보였던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판단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예. 그 당사자 간호조무사 선생님과 가족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건강하시고 기저질환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료인으로 같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강은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접종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런 파종성 신경염이 발생하면서 사지마비가 나타났던 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인정이 되는 점을
우리가 산재에서 인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네. 더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그동안 마음고생하셨던 부분이나 보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뭐 백신 관련해서 모더나가 자사의 백신이 2회차 접종 6개월 후에도 93%의 예방 효과를 유지한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혈압약이 있습니다. 혈압약이 빨간 약, 하얀 약, 파란 약이 있는데 빨간 약 회사에서 우리 약이 혈압약이 먹으면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자사의 발표이죠.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이미 시작해서 유통되고 있는 혈압약은 모두 다 안전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준다입니다. 즉 코로나19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모두 다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거기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일반인이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맞고 있는 모든 예방 접종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변이에도 안정적으로 치명률과 중증 인원을 낮춰준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 역시나 코로나19 아직은 좀 더 긴 호흡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